오늘은 노르웨이의 숲에 대한 서평을 올려보겠습니다. 원제목은 상실의 시대인데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되면서 제목이 바뀐 일본 소설이죠. 작가는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이름을 올린 1949년도생이죠. 이 책은 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데요. 1987년 출판하고 나서 일본 열도를 열광케 한 하루키 신드롬을 일으킨 그런 책이죠. 시대 배경은 1969년입니다. 그러니까 49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대학 생활을 시작한 20살 나이에 청춘 일기가 바로 이 소설의 모티브죠. 줄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7세의 남자가 보잉 747기 좌석에 앉아 독일 함부르크 공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 17년 전 20살 무렵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때의 사랑과 우정, 청춘의 번민과 고통의 과정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해안해 적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1인칭으로 전개되는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에 저와 함께 들어가 보기로 할까요? 와타나베는 도쿄의 어느 대학 기숙사에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그는 기즈키라는 유명한 치과 의사의 아들과 친구 사이로 지냅니다. 모나지 않고 온화하며 예리한 두뇌와 대화의 기술에 대한 재능까지 있는 기즈키에겐 어릴 때부터 혈육처럼 가깝게 지낸 나오코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애정으로 발전해 연인이 되어 있는 그런 사이였죠. 기즈키는 와타나베에게 그런 나오코를 소개하고 세 사람은 활발하게 어울리며 우정을 자연스럽게 나누는데요. 와타나베는 또 특공대라는 친구랑 기숙사방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왜 이름이 특공대가 되었는지 이유가 코믹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때때로 원리 원칙에 매우 집착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질서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는 고지식한 인간을 만나 당황하기도 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매일 훈련을 받고 그 훈련대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증을 가진 그런 인간이죠. 그런데 그 특공대라는 친구가 바로 그렇습니다. 와타나베는 청성이 둥글고 예력이 있는 성품이라 싸우는 대신 특공대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그 친구의 특별한 점을 받아들입니다. 특공대는 매우 청결해서 매일 방안을 청소하고 이불은 사흘에 한 번씩 햇볕에 말리는가 하면 커튼을 일주일마다 세탁하고 모욕을 자주 안 하는 와타나베를 비난하며 다구치고 새벽 6시면 일어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구령에 맞춰서 체조를 합니다. 와타나베는 그런 특공대에게 맞춰서 생활하려고 애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행동 양식을 가진 타입은 아닙니다. 모든 일, 모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려 애쓸 뿐이지 고지식함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지요. 와타나베에겐 집안이 또 빵빵한 데다 매우 능력있고 자신감 넘치는 인물까지 잘생긴 융통성 있는 나가사와라는 선배가 있어서 그와도 가까이 지내는데요. 나가사와는 여자를 꼬시는 기술까지 있어서 와타나베를 데리고 다니면서 유곽의 여자들뿐 아니라 일반인 여자들까지 고루고루 구경시켜주고 잠자리를 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면 능력을 발휘하죠. 그렇게 와타나베는 심신의 성장을 계속하는데요. 그런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죠. 기즈키가 자신의 집 차고에서 자살을 한 거죠.
유서도 없고 그럴듯한 동기도 없이 멀쩡한 환경에서 죽어간 기즈키라는 친구랑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이유 때문에 와타나베는 경찰서에까지 불려가지만 그가 할 말이 설득이 없죠. 도무지 영문을 모르니까요. 이 일은 와타나베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고 그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죠. 죽음은 삶과 다른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일부분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죽음이야말로 언젠가 우리를 잡아채고야 마는 존재, 내 존재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또 하나의 존재라고 말이죠. 삶의 한가운데서 죽음을 중심으로 세계와 인간은 해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기저키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와타나베는 우정을 나누었던 나오코와 헤어지고 1년 뒤에 그들은 우연하게 전철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녀는 무사시노 외곽에 있는 여자대학에 다녔으므로 그 부근을 함께 걷기도 하고 그녀가 사는 자취방에 들려 밥을 얻어먹기도 하죠. 여고 시절에 나오코는 다분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화사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친구도 없이 너무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어서 와타나베의 연민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점점 가까워집니다. 와타나베는 성실하게 공부하고 알바도 해가면서 고지시간 특공대나 능수능란한 나가사와 교감을 나누면서 여자들과 자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성인이 되어가는 거죠. 나오코의 20살 생일날 그는 케이크를 사들고 그녀의 방을 찾아갑니다. 그날 나오코는 드물게도 말을 많이 합니다. 어린 시절 학교,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뭔가를 끌어안은 채 끝없이 무려 4시간씩이나 짓거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얘기에 지쳐가면서도 와타나베는 피하지 않고 그녀의 얘기를 들어주며 다소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녀의 언어의 세계에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오코를 안죠. 비 내리는 따스한 밤 그들은 처음으로 육체를 나누는 거죠. 나오코가 처녀였음을 안 와타나베는 놀랍니다. 기즈키와 오래오래 사귀어왔던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기즈키와 자지 않았느냐고 그가 물어봅니다. 나오코는 그 말에 설게 울면서 대답을 피합니다. 그날 밤 이후에 와타나베는 나오코와 만나지 못합니다. 나오코가 방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죠. 그는 나오코의 집 주소를 알고 있으므로 그곳에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너를 만나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다. 너에게 느낀 따스하고 친밀한 기분은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답장해줘. 대충 그런 내용이었지만 나오키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죠. 와타나베는 다시 한번 편지를 썼고 그제서야 그녀에게 쓴 답장이 옵니다.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내겐 고통스럽다. 내가 나와 잤다는 것 때문에 자책감을 갖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학교를 휴학했으므로 당분간 그곳으로 못 돌아가지만 아마도 영원히 돌아가지는 못할 거다. 넌 나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요양원으로 갈 것임을 말하죠. 나오코가 말한 요양원이란 정신병 환자들을 모아놓은 곳인데요. 치료소라기보다는 힐링하면서 돌보는 일종의 치유센터죠. 와타나베는 그 후 미도리라는 여자애를 알게 됩니다. 같은 학교 학생으로 당돌할 정도로 성격이 분명하고 발랄한 그런 여자죠. 미도리에게는 이미 사귀는 남학생이 있었는데요. 새로 알게 된 와타나베에게 더 끌리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들은 서로 친구처럼 만만하게 지내지만 각자 애인이 있다는 생각에 더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몇 달 후 와타나베는 나오코가 있는 요양원에 면회를 가게 되죠. 나오코의 방에는 레이코라는 중년 여성이
함께 있었는데요. 의료진인가 착각할 정도로 멀쩡한 정신을 가진 여자였죠. 음악을 전공한 그녀는 8년 이상 그 요양원에 머물면서 이미 환자를 돌보는 스택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오코는 정신이 이상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고백한 것처럼 마치 깊은 숲속을 헤매는 듯한 느낌, 춥고 캄캄하고 외로워서 우울하게 웅크리고 앉아 울기도 하지만은 평소 때는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 짐승에게 모이주고 등산도 하고 일과가 끝나면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알게 모르게 치유시키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 거죠. 비용이 비싼 만큼 최고의 시설이고 의료진 즉 스태프들이 환자 수만큼이나 많아서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 없고 인위적인 통제나 규율이 엄격하다기보다는 한 번 요양소에서 나가면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와타나베는 이제 며칠 동안 머물면서 나오코랑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동안 숨겨왔던 그녀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나오코는 사실 정신병 유전인자가 있었는데요. 가까운 친척이 그렇게 앓다가 자살을 했고 그녀의 하나뿐인 언니마저 자살을 하고 말았죠. 기둥에 매달려 죽어 있는 언니를 보고 충격을 받은 나오코에게 둘도 없이 지냈던 기저키가 자살한 사건은 그녀에게 정신적 치명타를 입힌 걸 와타나베는 알게 되죠. 또 한 가지 비밀을 나오코는 털어놓게 되는데요. 어릴 적부터 아끼고 사랑하던 기저키랑 어느 정도 컸을 때 자연스럽게 섹스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당황한 그들은 그 후 여러 차례 같은 행위를 반복했지만 여전히 결론은 같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마스터베이션으로는 오르가즘에 도달하는데 그랬습니다. 기저키의 상심은 깊었고 그가 자살하게 된 동기가 그런 데 있는 건 아닐까 독자는 짐작하지만 해답은 물론 소설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오코는 그러나 기저키가 죽고 나서 주인공 와타나베와 생일날 섹스를 나누게 되었었죠. 처녀성을 지니고 있던 그녀는 그날 밤 완벽하게 올가즘에 도달했던 걸 와타나베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마저 나오코를 외롭게 만들었던 건지 나오코는 정신병이 발병함으로 요양원에 들어갔고 그 모든 일을 알게 된 와타나베는 아프게 그녀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는 더욱 사랑하려 노력합니다. 창백에서 더 아름다워진 나오코를 자연 속으로 데리고 간 와타나베는 진심을 다해 안습니다. 그러나 여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오코에게 다시 절정은 오지 않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나오코. 그 후에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절정을 맛본 건 와타나베 혼자였지 두 사람의 몸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나오코는 다시 절망하죠. 그리고 이제 정신병의 정세가 심해지다가 덜해지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 집으로 이제 와타나베는 돌아오게 되는데요. 발랄하고 직설적이며 밝은 나오미는 구원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과 사귀던 고상한 남자랑 헤어지고 와타나베에게 손을 내밀죠. 나는 혁명을 믿지 않는다. 내가 믿는 건 오직 사랑일 뿐이라고 유쾌하게 말하는 나오미. 너가 더 못생기고 더 속물적이지만 난 너랑 있는 게 더 좋다고 하는 그 나오미. 두 사람은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와타나베는 나오코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가 정신병자일지라도 나는 그녀를 버릴 수 없다. 사랑하고 도울 것이다. 그것이 죽은 친구 기즈키에 대한 의리이고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다 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나오코의 정신세계에 점점 지쳐갑니다.
나가사와는 말하죠. 친구, 그 선배 친구는 그 와타나베에게 그런 말을 하죠. 넌 친절하고 부드럽지만 마음속 깊은 곳까지 누군가를 사랑하지는 못해. 늘 어느 한 구석 냉철하고 오로지 목마름을 느낄 뿐이야. 이제 그게 사실 와타나베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리고는 나오코는 어느 날 결국 요양소에서 목을 메고 죽습니다. 그 와타나베는 엄청 슬퍼하고 방황하지만 마침내 나오미에게 전화를 거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은 한때 일본의 청춘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로 간주될 만큼 센세이션을 일으킨 소설이란 건 이미 앞에서 밝혔고요. 이 소설은 매우 야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987년에 발간된 소설치고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대담한 성적 묘사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마스터베이션, 올가즘, 레즈비언, 섹스 이런 낱말이 마치 도시락이나 참치라는 단어처럼 예사롭게 이어집니다. 잠자리에서 나누는 미러, 또 손놀림, 숨소리까지 소름 끼치도록 섬세한 묘사를 작가는 거침없이 하고 있죠. 일본의 성문화는 사실 매우 개방적이고 그들 민족이 좀 동물성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건 사실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것이 꼭 인간으로서 수치스러워해야 할 부분인가 하는 생각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어차피 동물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을 함께 소유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소설의 장점은 가식 없이 솔직담백하게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솔직함은 인간의 인간됨을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루키의 문체는 매우 간결하고 단순하며 세련되어서 읽는데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편에 흐르는 그 주인공 와타나베의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 정신병 환자에게마저 이해와 포용의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책을 읽고 나서도 독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요. 와타나베는 무섭게 자신을 강타한 청춘의 고통, 깊은 상실감을 안겨준 연애 사건을 아파하고 정오하지만 결국 극복하죠. 불행한 나오코의 죽음은 하늘에서 자기 마음대로 내리는 비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감명 깊게 읽고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 소설은 이런 그 따뜻한 인간미라든가 이런 인간 정신이 이 소설을 성공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